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김혜경 여사 오셨습니다. 추석 때는 역시 먹는 거가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K-팝 드라마 이런 것도 중요한데 진짜 문화의 핵심은 음식이죠. K-푸드를 좀 많이 순출해야 되겠다. 외국인을 우리 식탁 앞에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연습 많이 하셨어요. 누구세요? 제가 누를까요? 꼭 이렇게 곤란한 건 절 시켜요. 장동혁 대표는 그 이후에도 48시간의 행적은 결국 거짓이었다라고 하면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저질렀습니다. 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얼마나 중대한 범죄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공당의 대표로서의 자격이 없다. 여당이 나서서 제1야당의 대표를 고발한다? 이게 바로 공포정치입니다. 모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1야당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모든 국민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신유열 명지대 정치외교과 교수와 함께 추석 민심 어떻게 흘렀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제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이슈, 어떤 화제가 가장 크게 논의됐다고, 얘기가 됐다고? 좀 아까 화면에 나왔지만 예. 종편에 있어서 예능 프로그램 이게 아마 가장 중요한 화제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보면은 역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당하는 모습, 예. 수갑 차고 기자분들한테 얘기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중요한 화두가 됐겠죠. 예. 또 하나 또 논란이 게 우상호 수석의 발언으로 이게 당정대 갈등이 글쎄요. 신 교수께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냥 이견이 노출되는 수준이라고 보세요? 제가 좀 아까 예. 들어오기 전에 한민수 의원하고 얘기를 할 얘기 때 좀 제가 나누셨어요? 슬쩍 던졌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물론 저는 한민수 의원의 얘기를 믿습니다. 믿는데 저는 이제 그 바깥에서 제3자의 입장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보면 사실은 조금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는 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네. 예를 들어 봤을 때 사실 지난번에 한미 정상회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 이후에 관세 협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이게 성공적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 가서 예를 들면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고 우리가 또 안보리 이사국 안보리 의장 역할을 하면서 또 대통령이 아주 그렇죠. 좋은 외교적 그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이런 호재가 발생을 하면 예. 사실은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호재를 살리고 배려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대통령을 배려하는 모습.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호재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스피커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예. 근데 사실은 조희대 이 대법원장 청문회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가뜩이나 또 더군다나 그때 국가자원관리원회 화재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게 묻힐 상황에서는 좀 더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미진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게 좀 이게 정권 말기라면 모르는데 저는 굉장히 특이하다고 보는데 이런 현상과 연관된 측면이 하나 있어요. 예, 이게 뭐냐면 예. 그 많은 언론, 물론 언론이시지만 이게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 대한 관심이 언론에 굉장히 많아요. 그랬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사실 그 왜 거기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지 개인적으로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 이분이 크게 잘못한 것도 있는 것도 아닌데 베일에 쌓여 있다라는 것이 그게 그렇게 주목을 받아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갖고 그 대신에 저는 이번 대통령실 인사의 다른 부분을 주목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김남준 대변인의 예. 임명이거든요. 김남준 대변인의 임명은 사실 제가 볼 때에는 대통령의 봉십이라는 불리는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이거 내 사람이 좀 이렇게 해서 내 얘기를 자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의미로 저는 그래서 그걸 주목했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그렇죠. 내야겠다. 그러면 지금 왜 그렇게 김남준 대변인을 등용할 정도로 시기적 판단을 그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원활하게 이게 막 주거니 받거니 돌아가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그 민주당이 조금 더 앞서 나간다? 이렇게
앞서 보여지는 나간다라는 것도 있고요. 예. 사실은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그 지난 120일 동안의 한국갤럽 여론조사 평균을 보면 중도층에서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6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은 40%대 초반 정도로 왔다 갔다 해요. 이 얘기는 굉장히 차이가 크다는 거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저는 글쎄요, 대통령과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바라보는 지향점이 조금은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니까 네. 대통령은 아무래도 이제 단임제고, 네. 그러니까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물론 이재명 대통령 얼마 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국민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 어떤 그렇죠. 비난도 감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듯이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민주당은 뭐냐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차기 정권 재창출도 중요하고 다음번 대선에서, 그리고 자신 개인들에 있어서의 어떤 정치적인 커리어 혹은 정치적 생명력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더 많이 보니까 중도층에서의 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이 정도로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보는데 예. 쉽게 극복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도 볼게요. 얼마 전에 이제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장동혁 대표가 제일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제일 네. 앞서는 걸로 나타났어요. 이 조사 어느 정도나 조금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거 지금 다음번 대선까지 4년 6개월 정도가 이게 남았습니다. 4개월 차니까. 예. 근데 뭐 벌써 그것도 신기해요. 뭐 벌써 이 차기 이 지지도를 조사하는지. 근데 이 대선 주자 적합도 조사라는 게 지금은요. 예. 인지도 높은 사람이 1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지도라는 게 뭐냐면 언론 네. 많이 타는 사람이 그렇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국민적 관심이 좋은 관심이든 나쁜 관심이든 뭐 밖에 나가서 시위도 하고 장외 집회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고 보고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지금 120일 동안 계엄 이후 탄핵 이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쭉 그렇죠. 한국갤럽 기준으로 봐도.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렇게 상당한 지지율 격차가 있는데 그 격차 중에서 이렇게 열세인 정당의 당대표가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 1위를 했다. 이게 사실 논리적인 타당성을 갖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인지도 조사 이상 이하의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의 앞으로 지도부 행보를 보면 결국에는 중도로 와야 된다고 교수님도 보세요? 그게 이제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죠. 뭐냐면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선 그럴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그 시점이 언제인가인데 제가 볼 때는 이 특검, 3대 특검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는 양쪽 모두 물러설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대략 내년 초 정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내년 초요. 그 지방선거가 이제 6월에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그 양쪽 정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미지는 그렇게 단시간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년 초에 갑자기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행보를 보이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은 당혹스러움은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바뀌었구나라고 생각하기는 전 정말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지도부한테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이후에 정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황교안 당시 대표처럼 이 강경 보수 세력과 손을 잡고 아스팔트 위에서 어떤 그 장외 집회라고 이 덕분이 아니라 사실은 중도층과 젊은 층이 어필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 체제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했다는 점을 지금 이 지도부는 꼭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 초쯤에는 입장이 뭐 양당 모두 바뀔 수가 있는데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빨라야 된다. 빨라야 되죠. 빨라야 되죠.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내란에 관한 입장이 완전히 정리됐느냐?
글쎄 전 죄송합니다. 아직 진행 중이지만 예, 제가 내란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제 개인적인 판단이 그렇다는 거니까요. 예. 너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선거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앞부분에 이제 서울시장이랑 경기도지사 두 군데를 한번 짚어봤는데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국민의힘에서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가 안 나올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좀? 제가요. 예. 그 10월 2일인가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18세 이상 1,01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여론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읽으셔야 돼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예. 되시는 여론조사를 보면은 서울의 경우에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3%고요. 예.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42%였습니다. 물론 정당 지지를 보면 여전한 차이를 보입니다. 40% 넘고 국민의힘은 20%대의 지지율로 보이는 격차가 큰데 내년 지방선거 때 여당 후보, 야당 후보 어느 쪽 선택할 것입니까라고 했을 땐 오차 범위 내에서 야당 후보 선택 비율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 이 점을 볼 때에는 지금 경기도도요. 거기 원래 여당 우세 지역 아닙니까? 민주당. 그렇죠. 근데도 오차 범위 내에서 여당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은 물론 뭐 차치하고 그러지도 부울경 지역에선 서울과 마찬가지로 오차 범위 내지만 야당 후보 선호 현상이 더 높게 나타납니다. 이 해당 여론조사에서. 자, 그렇다면 해볼 만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국민의힘에서? 예, 국민의힘은.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도 이게 있어요. 여론조사 응답자의 56%가 자기 지역의 시도지사가 교체되기를 바란다. 이런 대답을 했거든요. 예, 예. 자, 지금 그럼 서울만 얘기를 한다면 유리하겠죠. 유리한데 그러면 오세훈 시장이 나가면 유리할까? 글쎄 이거를 보면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전략적 판단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17개 시도지사 중에 12개가 국민의힘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12개의 이 시도지사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고민을 해야겠죠. 예.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기에는 반드시 찾아와야 되는 곳이다 보니까 또 오세훈 시장 인지도라는 게 상당히 그렇죠. 높죠. 예. 그러면은 오세훈 시장의 대항마를 찾는 것도 숙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앵커님께서 그 인지도 말씀하셨는데 인지도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많이 알려졌다는 인지도가 있고 또 하나는 많이 알려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딜 가잖아요. 막 그럼 구름대 같이 몰려드는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인물을 찾기라는 건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는 봐요. 지금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그 여권에서 보면은 조국 대표 정도가 좀 그런 현상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야권에서 보면 한동훈 전 대표 정도가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오세훈 시장이 물론 인지도가 높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다 합하면 이게 5번째 도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우선 도전이라고 예, 그렇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사실 인지도가 높은데 실제적으로 상대적으로 피로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아까 그 교체 뭐 퍼센트 교체 네, 퍼센테이지도 그거거든요. 바로 그런 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죠. 자기의 이 일반 사람들이 느끼는 피로도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이것도 정치력이거든요. 그게 전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오세훈 시장이 유권자들에게 어떤 행보를 그렇죠. 보이느냐. 예, 경기도지사는 유독 민주당에서 후보군이 많아요. 그렇죠. 거기가 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예. 경기도지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사실 이게 지금 민주당이 계속 지금의 경선 룰을 유지할지 바꿀지는 제가 아직은 알 수가 예, 없습니다만 기존의 룰을 통해서 봤을 때에는 사실은 강성 팬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성 지지층,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는 인사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강성 지지층에 어필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지금 김동연 지사가 사실은
그 현역 지사 아닙니까? 이분도 당연히 또 한번 도전을 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이분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도 좀 굉장히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이거든요.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투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룰을 갖고 있는데 김동연 지사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여태까지 합리적이고 중도지향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어떤 그 이슈에 대해서도 지금 정치하는 분들 중에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신 정치인인데 이분이 과연 그 경선 룰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좀 변해야겠다고 생각할 텐데 그게 변한다고 가능할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인의 이미지는 쉽게 변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인지도도 높고 팬덤도 있는 정치인 중에 예. 한 명을 한동훈 전 대표를 꼽으셨어요. 근데 지금 한동훈 전 대표의 국민의힘 당내 역학관계에서 보면 뾰족한 역할이라던가 앞으로도 역할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지금 당장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만 본다면 자 예. 보십시오. 그 앵커님도 패널 인증제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들어봤죠. 여기 인증받은 사람만 나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근데 그 패널 인증제라는 얘기 들었을 때 저 굉장히 황당했는데 그거 하죠. 당원 게시판 얘기 다시 꺼내죠. 예. 이런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금 잘 생각해야 될 겁니다. 지금에 있어서의 지지율의 정체, 어쩌면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그나마 버티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중도층에게 소구력 있고 호소력 있는 목소리를 어느 쪽이 내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봐요. 그게 소위 말해서 이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자꾸 연상케 하는 발언이 어느 쪽에서 나오는지 국민들한테는 그것이 잘 먹히질 않거든요. 강성 지지층한테는 먹힐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전 대표나 친한계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장동혁 대표가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분명히 각을 세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20%의 지지율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경우에는 예. 한동훈 전 대표의 입지가 굉장히 흔들릴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흔들리는 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 한동훈 저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뚜렷한 계파를 가지고 있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때 또 구주류 세력들이 지원해 줄지도 의문이고 그럴 때에는 제가 볼 때에는 당의 지지율을 어떻게 올려야지 자신의 입지가 그나마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면 예. 손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필요하다고 국민의힘 보고요.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저는 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짧게요. 그게 네. 내년 1월에 만약에 중도 쪽으로 확장할 때 역할이 또 생길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손 이렇게 내미는 거는 올 연말 정도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연말 정도면 예. 알겠습니다.